그리고 학교 졸업하시고 두산 입사하셨어요. 두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두산의 종갓집 김치 쪽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종갓집 김치의 횡성 공장장, 거창 공장장. 그러니까 상품 김치의 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퇴직하시고 울진에 있는 로하스라는 울진 그 지자체에 있는 그 기업의 공채로 합격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직생활 비슷하게 이제 사장님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뭐 하시냐면 혹시 네이버에 혹시 장필규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장필규. 거기 지금 하시는 게 한 페이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제가 얼마큼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자산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 열정, 지금 연배에 비해서 열정, 또 앞서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에 굉장히 적임자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본인의 풍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또 아주 편안하게 강의 잘하시니까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필규 강사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되게 너무 젊으십니다. 교수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저 주경배 선생님은 친하시니까 혹시 페이퍼 안 하세요? 페이스북 합니다. 그 토요 포럼 예. 하시죠? 예. 서울 소셜 포럼. 그러니까 같은 회원이시네 뭐. 이효원 선생님도 이렇게 적으십니까? 성함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건대 강문에서 좀 유진했습니다. 네? 건국대 동문회에서 유진했어요. 총동문회에서. 아 그래요? 네. 예. 동문이신 것 같네. 선배님이시. 아 저도 동대라. 예? 건대 동대라. 아 농대 나오셨어요? 네. 전 74학번이에요. 이게 우리 저희는 84학번. 84. 신강수 교수가 이제 알았듯이 25기시니까 26기. 26인가요? 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실례지만 지금 30대, 네. 30대, 그다음에 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막 60대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네. 어디다가 지금 뭘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주제가 이제 귀촌 쪽에 이제 뜻을 가지시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신 것 같은데 우리 기분아 선생님은 어떻게 귀촌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을 좀 하고 계셨어요? 생각은 깊게는 안 해봤는데 그냥 그 귀촌보다는 그런 농촌의 그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렇구나. 길게 봤을 때 네. 문제는 또 귀촌할 생각도 또 있으시고. 네. 우리 신강수 교수께서 제 소개를 다 좀 해주셨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2시간은 첫째 시간은 이게 농촌의 이해라고 하는 게 이거 2시간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이제 한 40년 동안은 농촌에 대한 일을 해오고 있다고 봐야죠. 사료를 한 10년 팔고 김치를 10년 만들고 또 일반 기업에서 총무 기획 여러 가지 판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 산업에 이제 종사를 했다고 봐야 되고 또 사료를 팔고 김치를 만들고 했던 일들이 다 또 농촌하고 다 농업하고 다 연관이 되니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데는 뭐 한 3, 40년을 이제 출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농촌진흥청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간 전문가로 해서 한 5년 동안 이제 경기도에 농가들을 한 500농가 다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어떤 그 경험이 되는 거죠. 제가 농촌에 가서 뭐 이 삽질을 해봤겠어요. 뭐 작물을 그건 아니고 그런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농업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조금 뭐 세밀하게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크게 봐야 될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전반적인 뭐 개론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예. 우리 이제 이호연 선생님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생각하고 있을 때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희망이 나는 언제까지 살고 싶다. 88세까지. 88세? 평균 수명은 넘게 살아. 평균 수명보다 넘게? 네. 그 정도 살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건강 관리는 하고 계세요? 네, 하려고 지금. 배가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귀촌하려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귀촌을 근데 좋은 데가- 문제는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뭐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도시에 살든 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든 결국 100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30대부터 로드맵을 그려야 되고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70이 됩니다만은 운 나쁜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그 축복받은 그 20년,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 김은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50년, 60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농촌을 이해를 한다는 부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까 우리 신 교수가 교재를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제 떠올렸는데 결국은 행복 추구잖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게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일상의 행복이 결국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귀촌학교의 컨셉도 결국 그린 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화두와 후의 마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후의 마일. 당신이 누구야? 이 세상에 왜 내려왔어? 어떻게 가려고 해?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수단이 이제 귀농이고 귀촌이고 이런 거거든요. SNS를 한다 이 부분도 결국 소통과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그 제가 느끼는 최근에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이 강의는 뭐 재밌게 해야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경기도 밖에서 오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경기도 수도권이죠? 수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수원 제일 가까운 데서 오셨네. 저는 이제 부천에서 왔거든요. 전철 타고 오니까 집에서 한 7시 반에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BMW 혹시 의미 아세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BMW예요.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 그죠? 걷고 BMW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시간에 여기 오시느라고 분주하셨을 텐데 하여튼 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그 귀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낙하산 타보신 분 계세요? 낙하산은 뭔지 아시죠? 낙하산 타보신 우리 주경배 선생님은 저 포병이랑 포병이에요? 105mm? 105mm부터 155mm까지 다 하셨어요?
전 이제 105mm 유생균이었어요. 돌판이.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경숙 선생님은, 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난 잘 알고 있어. 점수로요? 점수 100점 만점 물어보면은 나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70점. 연배가 좀 되셨는데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과 도무지 뭐 이제 반백년을 살았는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삼모사 그러잖아요. 아침에 생각한 거하고 저녁에 생각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연애할 때 더 그렇죠, 그죠? 도대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과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두 공통점이 딱 있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맨 뒤에 우리 저 이종일 네, 선생님 하루 종일 뭐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을 이동할 수도 있고 낙하산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동시킬 수 있다. 굉장히 우리 표정을 보면은 우리 이종일 선생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즐겁게 사시죠. 네, 표정도 좋으신 것 같고 하여튼. 네. 표정 좋으시면 100점 점수 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은 저기 명찰이 없네. 두 분이 혹시 부부신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동의를 얻어야 갈 수가 있거든요. 시골에 가수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네.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저 이종일 선생님 딱 아버지 말씀하셨지. 예. 자유롭다. 우리 저 이경수 선생님은 딱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공통점. 낙하산을 안 타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아니 편하게 느끼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치열함. 시험? 치열함. 저는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시험? 치열함. 치열하게 살아. 치열하게 네, 살아서. 전투적으로 살아. 그래서 저 낙하산을 보고 마음을 보니까 치열하다. 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치열하세요? 지금은 이제 정년했으니까. 정년하셨고. 네. 남편하고가 치열하신 거예요? 자식하고가 치열하신 거예요? 저 혼자만 내재적인. 네, 잘해서. 끝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세요? 압박감 계속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게 좀 많아요. 치열합니다. 야, 난 치열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이 참 특이한 부분이. 우리 저 김은아 선생님은 뭐를 딱 느끼셨어요? 직감적으로. 붕 떴다가 붕 떴다. 네 야. 마음도 붕 뜨고 한 번에 붕 탁 떠나지다. 가라.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난 저거를 교육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저는 떠다닙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강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 뭐냐면은 펼쳐야 산다예요. 펼쳐야 산다. 그건 이제 80점이고 이거 정답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답을 얘기를 해주는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제대로 펼쳐야 산다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오픈 마인드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픈 마인드 하고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는데 과연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마음 터놓고 진짜 순수하게 오픈 마인드 하면서 자기의 영혼이나 이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환경, 소통의 스킬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귀농을 하시든 귀촌을 하시든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김은아 선생님은 결혼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남자 좀 고르실 거 아니에요. 네, 고르실 때도 마음을 비우고 하셔야 돼. 잠깐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펼쳐야 모든 게 소통이 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귀촌을 하려고 하는데도 실제로 뭐 이것저것 재고 그냥 뭐 이러잖아요. 하세요이죠. 끝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귀촌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자기 위주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시간 동안 교육은 오픈 마인드 하고서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페이스북에는 이제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는 인생 앵무작 텔러. 현재 저는 이제 구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강의는 변화관리, 생애설계, SNS 분야, 귀농기점 여기 좀 잘렸고요. 전에 지금 현재는 제가 우리가 N 잡느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귀농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내가 농촌에 가서 그냥 힐링하고 즐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귀농을 해서 뭔가는 그 경제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한 가지 일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느 농촌에 가더라도 실제로 도시형 어떤 윤복합형 그런 농촌이기 때문에 일을 찾으면 여러 가지 일을 농촌 현장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N 잡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N 워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N 잡너라고 하는 게 잡자가 조금 표현이 좀 억양이 안 좋잖아요. 잡놈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N 워커라고 해요. 저는 현재 구모작의 이제 N 워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책에는 이게 이걸 좀 안 실었는데 제가 이제 그 27세에 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4세에 이제 퇴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퇴직하고 나서 지금 이제 68세니까 지금 어떻게 14년 동안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안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진짜 뭐 재벌 2세여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베이비붐 세대 1세대들은 특히 이제 뭐 봉급장이 하면서 집안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버는 대로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미안하죠. 그죠? 항상 여윳돈이 있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퇴직을 하고 나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찾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을 찾는 거에 가장 기준은 뭐냐? 자기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전문가를 만나고 전문기관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자꾸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창직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본국장의 생활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울진 로아스 코리아 가서 한 5년을 근무한 거죠. 이거 준비를 한 1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또 쉬면서 또 농진청에 이제 그 민간 전문가라는 걸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또 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기도에 어떤 500개 농가를 다니면서 마케팅 쪽에 전문위원으로 농가에 가서 이제 그 컨설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도 다시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서울시 50+ 재단에 컨설턴트를 한 1년 동안 하면서 상담 업무라는 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는 뭐 2년, 3년 어느 직장에서 일정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인 거거든요. 길어야 2년, 3년, 6개월 하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1년으로 계약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모작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농진청의 민간 전문가를 마치고 나서 그걸 또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나 인천에 이제 6차 산업 현장포치 전문위원으로 이거 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육모작의 경우는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일과 여과라고 하는 부분에 퇴직한 분들을 대한 어떤 그 전문 강사로서 또 1년 동안 활동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산발전재단에서 이제 그 전문 강사로 또 활동을 했고, 팔모작 2020년부터 최근 2022년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이제 보람형 일자리라고 해서 제가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람형 일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찾아가는 상담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지 못하고 전화 상담을 한 70% 하고 30%는 현장에 다니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 고시테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공원,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듣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담을 해주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경험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구모작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웰다이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시니어들한테 실제로 우리가 그 웰다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 그 웰다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잘 살아야지 결국은 잘 죽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생각도 좀 정립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일했던 부분을 또 경험을 살려서 지금 또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끊임없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후에마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고서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목표를 두고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도 귀천의 경험을 좀 쌓고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참 오신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계형의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잡이라고 하는 거, 잡은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을 잡이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가 귀촌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백세를 살아가면서 후반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본인의 어떤 그 주관과 정체성, 그 다음에 했던 분야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분야를 자꾸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생계수단보다. 왜냐하면 이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의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금방 지쳐버려요. 그리고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자꾸만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좋아하는 일을 워크를 찾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잡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귀촌을 해야 되겠다, 귀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워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곧 힐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힐링 그러면 그게 여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쉰다 이런 얘기죠. 약간 좀 역설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흙을 좋아하고 우리가 농촌의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결국 자기의 좋아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본인의 코드하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즐기면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워크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은 곧 여가다라고 하는 어떤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삐에로의 삐에로 사진 보이시나요? 네. 삐에로. 네. 그죠? 여기 삐에로거든요. 이 삐에로 우리 저 김정현 선생님은 우리 오잼이라 그러잖아요. 오잼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돌렸었어요. 오잼이 갖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네. 오잼이 두 개 정도 돌려요. 그걸 저글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서커스단에서 이 삐에로가 이 공을 지금 5개 정도 이렇게 막 돌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뭐 오잼이 몇 개나 돌려요? 한 뭐 3개 정도 돌리세요? 2개. 그래서 이 삐에로를 제가 보여주면서 이 좀 저글링을 공을 5개 정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 자기가 진짜 숙달이 안 돼 있고 근데 이 일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오랫동안 못 할 거예요. 근데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5개를 막 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N 잡는 N 워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3가지, 4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에로처럼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런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농업 전망이라고 이제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 여기서 매년 농업 전망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는 1년의 그 농정의 방향, 세계의 경제는 어떻고 국내의 경제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이 이런데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 전망에서 나왔던 그러한 자료들을 쭉 보시는 건데 일단 그 교재에 있으니까 그 있는 부분을 쭉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거시경제 동향, 농업 농가의 경제 동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동향은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세계 경제죠. 세계 경제가 지금 뭐 그 러시아나 이게 그건 또 이게 빠져 있네. GDP 민간 소비. 예, 잠깐만요. 여기 4.1% 여기 있는 걸 얘기할게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1년도에 4.1%에서 작년 2022년도 2.6%로 민간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대외 여건상으로는 많이 지금 악화가 돼 있다. 성장세가 좀 둔화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게 지금 뭐 전체적인 GDP에서도 지금 4.1%에서 2.6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민간 소비는 잠깐 살아나지만은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상품 수출도 지금 좀 뭐 3.4%대로 많이 떨어져 있고 2021년도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결국은 이거는 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나 농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악순환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1%가 감소가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농업의 생산액이 2022년도에 58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58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한 2천조 정도가 됩니다. 2천조. 2천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3%가 채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의 총 생산액은 국가 전체 GDP의 2.9%에 해당하는 58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8조 중에는 크게 봤을 때는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이렇게 대분이 돼요. 그래서 재배업이 56.5%로 해서 33조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축산이 상당히 시장이 크거든요. 축산이 거의 한 44%를 차지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25조가 된다는 거죠. 컴퓨터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2페이지 맨 위에 재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3%가 감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4조 6천억에서 33조 1천억 수준으로 재배업의 생산액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식량 작물로 봐서는 쌀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4.3%가 감소가 됐고 채소의 경우는 일부 양념 채소의 생산량 감소, 뭐 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어떤 양념 채소가 생산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3.3%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가실의 경우는 사과나 포도나 이제 그 단감의 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 대비 13.5%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밑에 이제 축산업의 경우도 실제로는 이게 돼지, 닭, 오리 우리가 우제류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이게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 돼지나 오리 같은 경우는 육류의 소비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 축종은 한우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우라든가 산란계 이런 건 이제 그 질병 관계 때문에 젖소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줄었다. 하지만 돼지나 닭이나 오리 쪽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 축산업의 경우는 한 3.7%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은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농촌에서 농가 소득들이 대략 어느 정도냐 되냐 보면은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은 2022년도에 4,6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소득이 전년 대비 14.7%가 감소가 됐다. 그다음에 농외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농외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대료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직불제라고 해서 보상금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소득들이 이제 이전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농가 소득이 한 4,600만 원 정도를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포션을 보면은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의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연간 한 4,600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2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글로벌 경제 전망으로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2023년도 올해 세계 그 경쟁률은 한 2.2% 정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 한 1.0% 포인트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4페이지 2023년 국제 유가 하락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이 전망이 된다라고 해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얘기할 때 큰 꼭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국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세계 성장률이 이제 2%라고 봤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 1.7% 정도 세계 경제보다도 좀 밑도는 수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각 기관에서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는 한 1.7%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25페이지의 상단에 보면은 우리 국내의 생산 규모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경지 면적은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151만 헥타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큰 그래프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당 그 경지 면적은 농가 호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보유하는 그 농지의 그 규모는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개 호당 그 경지 면적은 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경지 면적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를 보시면은 2023년도에 우제류 이게 발굽이 짝수인 그 동물들이죠. 소, 돼지, 오리 같은 경우 이게 우제류라고 보는데 우제류의 경우에 전년 대비 0.2% 감소한 1,540만 마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유구 소의 경우에 한 380만 마리가 국내에서 사육이 되고 있고 돼지는 1,000만 마리가 넘죠. 1,130만 마리. 그다음에 이제 가금류라고 해서 우리가 뭐 육개라든가 산란개라든지 그다음에 오리 이런 걸 봤을 때 전년 대비 1.6% 감소한 1억 7천만 마리가
실제로는 가금류의 전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료에 보면은 2023년도에 그러면은 농업 총 생산의 규모는 한 57조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보다 1.2%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의 경우는 0.6%가 감소가 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량 작물이나 채소나 과일, 동이 다 그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의 분야에 보면은 생산액이 1.9% 정도 감소인데 그 중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 품목들이 닭이나 계란 등은 약간 상승세고, 그 다음에 한우나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생산량이 좀 줄어든다, 이러한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2023년도 자료예요. 그다음 26페이지의 자료를 보면은 2023년 농업부의 부가가치는 30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배업의 부가가치가 22조고 축산업의 부가가치가 한 7조 정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자료는 이제 그 농업 구입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그 우리가 그 막대 그래프라고 그러나요? 2021년도를 기준년도 2015년도를 기준년도로 했을 때 2021년도는 114.7%고 2022년도는 비료비라든가 사료비 이런 상승 때문에 2015년 기준년도 대비 145다라고 하니까 농업에서 그 원재료 농업 구입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145로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농가 경영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올해는 비료비라든가 사료비 쪽에서의 소폭의 어떤 그 비료비는 뭐 30%의 하락이 되고 사료비는 2% 정도 하락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거로 해서 133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2015년 기준 대비로는 아직까지도 높은 그러한 그 구입 가격 지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상단에 보이는 그 지수는 농가에서 그 어떤 그 생산 작물에 대한 판매 가격 지수예요.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1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농가 판매 가격 지수가 2021년도에는 128,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126, 그 다음에 2023년도는 122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결국 판매 가격 지수가 기준연도 대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어떤 그 각 경영의 형태는 조금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 농가 소득 전년 대비 2.2% 증가한 5천만 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4,800만 원 정도 농가 1가구당 어떤 농가 소득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의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농가 호수를 보면은 2022년도에 102만 호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는 101만 호수가 될 거고, 우리가 그 10년 이후인 2032년도에는 100만 호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가 호수는 실제로는 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줄어드는 것이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밑에 농가 인구도 보면은 이게 단위가 200만 명이죠. 그래서 200만 명 수준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앞으로 2027년도, 2032년도에는 200만 명도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농가 인구 비율, 이게 이제 고령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농가에서도 보면은 65세 넘어서 이런 그 고령 인구가 계속 거의 지금 뭐 2023년도에는 47%에 육박을 하고 있고,
2027년도에는 거의 47.7%, 그리고 10년 이후에 2032년도에는 65세 고령화 인구가 2명 중에 1명은 이제 65세 이상이 이제 어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현장에 어떤 그 생산 그 가능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농업 어업의 취업자 수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현장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정부 정책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네.